자, 오늘은 파이널 1차 수업입니다. 지금 중앙대 2018년 기출 문제인데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합격자 평균 성적은 61.9에서 78.9, 학과에 따라서 안성은 44.7에서 54.4였던 시험인데 개정되면서 빠져나간 부분은 제가 빼고 거기에 건국대 모의 문제를 변형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전체 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나중에 혹시 수리 문제를 18년도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이 정도 선이면 합격을 한다. 이런 정도의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원서 접수를 쓰고 원서 접수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들 카톡에 정보를 좀 보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참조해서 원서 쓸 때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서 원서를 쓰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봅시다. 1번에 제시문 가는 아보가드로 그 다음에 화학식, 그 다음 실험식과 분자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탄화수소에 대한 얘기고, 네 번째 줄에 보면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달라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다른 화합물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표현하고, 제시문 나는 원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 원자과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 기체 상태인 중성 원자의 바닥 상태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내서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가 전자 한 개를 받아들일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전자 친화도라고 하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전자를 떼내는 과정과 반대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물질의 결합을 끊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할 때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들어가고 어떤 물질이 깨지고 어떤 물질이 결합하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에너지, 나오는 에너지의 방향만 다른 거지 크기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제시문 안은 수소기체에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발견이 돼서 보우가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궤도 모형을 제안하였고, 그 궤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하고, 그 궤도와 궤도, 즉 전자 껍질 사이를 전자가 움직일 때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라이먼, 발머, 타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궤도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표현하고, 이 K는 여러분 1312 kJ 퍼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에너지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진동수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파장하고는 반비례한다. 이 식은 너무 자주 나오는 식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1번에 다음 그림은 30도씨 1기압 서로 반응하지 않는 메테인과 탄화수소 A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실린더에는 9.03 곱하기 10의 22승계의 메테인이 들어있고 두 기체의 전체 부피는 5리터, 탄화수소 A와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로서 2.4g의 탄소와 0.3g의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하나의 근거에서 탄화수소 A의 분자식을 구하고 탄화수소 A의 가능한 구조 이성질출 중에서 탄소 사이 결합각의 합이 가장 작은 것의 구조식을 제시하라. 3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리터고 탄소 수소의 원자량은 각각
12와 1이고 피스톤의 마찰과 질량은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탄화수소하고 어떤 기체 A가 메테인과 어떤 기체 A가 혼합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는데 그 전체 부피가 5리터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 보면 1몰의 부피가 25리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0.2몰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그 다음에 메테인이 9.03 곱하기 10의 22성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뭘로 나눈다? 9.03 곱하기 10의 22성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나눠야 된다? 아보가드로 0.02 곱하기 10의 23성으로 나눈다. 그러면 메테인의 몰수가 나오네. 2분의 3, 그 다음 10분의 1이니까 1.5, 그러니까 0.155몰. 그럼 메테인이 0.15몰입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0.05몰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탄화수소 A가 2.4g과 0.3g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A의 실험식을 구할 수 있겠다. A의 실험식을 구할 수 있겠다. C하고 H의 몰비를 구해보면 질량이 2.4. 원자량 나누면 되죠. 12로 나누고 얘는 0.4 원자량으로 나눕니다. 그럼 몇 때문에 2대 3이 그죠? 그러면 이 A는 실험식이 C2H3입니다. 탄소 2개, 수소 3개인 물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에 배수가 될 거다. 그런데 그럼 이제 분자량을 알아야 분자식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실험식을 가지고 실험식에서 분자식을 구하려면 분자량을 알아야겠다. 분자량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얘가 0.05몰이다. 근데 C와 H가 합해서 2.7g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A의 분자량 계산되네, 그죠?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7을 0.05몰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5, 5분의 100, 270을 5로 나누면 돼. 그죠? 5로 나누면 됩니다. 5, 25, 54. 54가 나와요. 실험식이 얼마죠? 실험식량이 24, 27이네. 그래서 A는 A는 뭐로 결정됐습니까? 네. C2H6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탄화수소에서는 우리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라고 하는데, 포화탄화수소를 쓰면 탄소가, 탄소가 4개입니다, 4개. 탄소가 4개. 탄소가 4개짜리. 탄소가 4개짜리면, 탄소 4개짜리에서 포화탄화수소는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되나? 10개가 있어야 된다.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면 C가 4개고, H가 6개야. 그럼 결합이 어떻게 돼? 수소가 2개가 빠져나가면 새로운 결합이 하나 생기죠. 그런데 수소가 몇 개 빠져나가냐? 4개가 빠져나가. 4개가 빠져나가서 결합이 2개가 더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탄소는 4개고, 탄소는 4개고, 얘는 단일 결합이 아니고 3중 결합이 1개 있거나, 아니면 2중 결합이 2개이든 이런 구조들이 존재할 거다. 그 구조 이성질체를 구해서 결합각의 크기가 가장 작은 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656 나노미터 파장에 해당하는 붉은 빛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수 N이 3에서 2로 전이 될 때 방출되는 가시광선이다. 그럼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빛의 파장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 과정을 유도하라. 문제 하나 더 물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되느냐? 그러면 3에서 2로 방출됐으니까 둘 사이 에너지 중의 차이,
거죠. 그러면 제시분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니까 k. 자, 그러면 얘는 9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36분의 5k가 되는 것이고, 자,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 HF 이렇게 쓰고, 또 파장을 가지고 쓰면 H 람다분의 C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에너지는 자, 여기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얘 대신 쓰면 람다분의 HC니까 지금 람다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656이라고 했죠. 656. 자, 여기 단위 씁시다. 단위 밑으로. 안 그러면 전부 다 밑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 10의 마이너스 9성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미터를 일단 써놓고 크게 HC. 자, 요거를 조건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 이온화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무한대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무한대에서 1 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 0 마이너스 1이니까 K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때 원하는 파장이 이건 HC고, 요 파장이 얼마일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K 전개해서 대입하면 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물었죠. 원자 번호가 10번인 네온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 번호 9번인 플로린의 전자 친화도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어느 쪽이 크냐 이렇게 물었다. 하나는 빼내는 거고 하나는 들어가는 건데 절대값을 물었으니까 둘 다 빼내는 걸 생각해야 되고 둘 다 들어가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 그럼 네온에서 이온화 에너지 전자 빠지는 거지. 전자 빠져서 전자가 나가는 거. 전자 친화도는 F가 전자를 받아줘. 그러면 F-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전자가 어떤 게 같으냐? 그럼 얘하고 전자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얘하고 얘는 같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얘는 들어가는 거 얘는 나오는 거지만 절대값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 더 크냐? 라고 물었으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는 등전자라고. 등전자니까 여기서 얘를 빼내는데 이온화 에너지 하고 뭐예요? F-에서 전자 하나를 빼내면 F가 되는 거니까 물론 전자 친화도는 빠져나오는 에너지지만 어쨌든 절대값이니까 결국 뭘 비교하면 돼? F-에서 전자 하나를 빼내서 얘가 될 때의 에너지 크기하고 여기서 전자를 하나 빼내서 얘가 될 때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 들어가는 에너지, 나오는 에너지 어느 쪽이 클까? 어느 쪽이 큽니까? 네온 쪽이 크죠? 네온 쪽에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를 써라 이러면 이유를 뭐라고 쓰면 됩니까? 유효핵전화죠. 등전자 이온인데 유효핵전화가 원자 번호가 얘는 10번이니까 양성자 수가 많으니까 유효핵전화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떼내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의 전자 친화도보다 얘 이온화 에너지 크다. 선생님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건데 비교가 가능합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에너지만큼 또 나오는 거니까 결합할 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전자를 떼낼 때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1번은 간단한 문제. 자, 2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하고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표현한 것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하고 그림 1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다. 고체액체 기체의 물이 공존하는 삼중점은 0.006기압, 0.01도시, 1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은 0도시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삼중점 그림, 삼평형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쪽이 온도, 이쪽이 압력이면 자,
요거를 우리가 승화곡선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전기압력 곡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융해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태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고체, 여기가 기체, 여기 액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삼중점입니다. 세 가지의 상태가 모두 함께 존재하는 거. 자, 여기서 요거는 뭐라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곡선이니까 승화곡선입니다. 얘는 승화곡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기압력 곡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융해곡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도 양의 기울기, 얘도 양의 기울기인데,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은 이 융해곡선도 양의 기울기입니다.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은 융해곡선도 양의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물은 음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밀도가 액체가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온도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다른 물질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데 반해서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융해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진다. 요거 나눠두시면 되고, 제시문화는 동결건조는 열에 약한 식품의 맛, 색, 영양소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수분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동결건조 식품에 물을 넣어서 원래의 식품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결건조는 라면의 건더기 수프나 커피 분말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인다. 자, 동결건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완전히 얼린 다음에 3중점 이하의 압력으로 낮추어서 거기서 승화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 그걸 우리가 동결건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얼렸습니다. 고체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3중점 이하의 압력을 낮춘 다음에 다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승화됩니다. 그럼 이제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동결건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단은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식물이 원료인 바이오에탄올이 화석연료의 대체물질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의 개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반응 1, 4는 25도씨에서 바이오에탄올의 연소,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열화학 반응식이다. 자, 반응 1이 뭘까요? 바이오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그때 델타 H1을 물음표라고 했으니까 이때 얼마나 열이 발생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응 2가 수소, 산소 연료전지의 연소 반응식이었네. EH2가 O2와 결합해서 물이 될 때 역시 발열 반응 델타 H가 마이너스 600. 반응 3은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연소 반응 역시 마이너스 400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반응 4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에탄올의 생성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역시 마이너스 300이니까 발열 반응이네. 자, 그러면 제시문화는 화학 발전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지만 동시에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추구하는 친환경적 접근법을 녹색화학이라고 한다. 별 내용도 없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갈게요. 밑에 거 남겨두고 문제 1번 봅니다. 특정 농도의 용질이 포함된 수용액으로부터 동결건조식품을 제조하고자 한다.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해서 순수한 물과 비교할 때 동결건조의 온도와 압력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논하라. 이렇게. 자, 특정 농도의 용질이 포함된 수용액으로부터 동결건조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려면 순수한 물과 비교했을 때 동결건조의 온도, 압력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논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뭘 끌고 와야 되지? 어떤 개념을 끌고 와야 되지?
특정 농도의 용질이 포함된 수용액을 순수한 물과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뭘 끌고 와야 돼? 뭘 끌고 와야 돼? 생각나는 거 없어? 동결건조는 완전히 냉각시킨 후에 3중점 이하의 압력으로 낮추어서 승화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야. 그런데 특정 용질이 포함된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묽은 용액의 성질이죠. 네, 묽은 용액의 성질이에요. 묽은 용액의 성질. 묽은 용액의 성질은 순수한 용배에 비해서 일어나는 성질인데 네 가지가 있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전기압력 내림, 삼투압. 자, 그런데 여기서 활용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된다. 어는 점 내림과 전기압력 내림을 가져오면 돼. 그죠? 용액이니까 순수한 용배에 비해서 어는 점이 내리고 전기압력도 내릴 거다. 그러면 순수한 물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어는 점이 내려간다. 용액이니까 어는 점이 내려간다. 어는 점이 아래로, 어는 점이 아래로 내려갈 거다. 용액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전기압력도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삼중점이 아래로 이동할 거다. 어는 점도 내려갈 거다. 어는 점도 내려갈 거. 그리고 전기압력도 내려갈 거니까 결국 삼중점도 내려갈 거다. 그러면 일반적인 순수한 물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용질이 포함된 수용액은 어는 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동결 건조하는 온도도 역시 더 낮아야 될 것이고, 그죠? 더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압력도 내려갔기 때문에 전기압력이 내려가서 결국 뭐가 내려간다? 삼중점이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삼중점이 내려갔으니까 자, 승화시키려면 기존의 순수한 물보다 더 낮은 압력을 유지를 해서 승화를 시켜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수식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일단 내용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은 제시문 다를 참고해서 바이오에탄올의 연소 및 수소 연료 전지에 1g의 연료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각각 추론하라. 또한 수소 연료 전지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문 다를 참고해서 도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반응식 중에서 반응 2가 반응 2가 수소 산소 연료 전지의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반응 2에서 EH2 더하기 O2가 EH2O가 되고, 자, 이때 델타 H가 얼마냐? 그러면 델타 H가 마이너스 600이라고 되겠죠. 마이너스 600. 그러면 수소, 산소, 연료전지 그람당 에너지는 금방 나오네. 그죠?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죠? 2몰일 때 마이너스 600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람당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람당 1g으로 얘기하면 150 킬로줄의 에너지가 나오겠네. 그죠? 이거는 금방 나올 수 있는 내용이네. 그 다음에 얘는 그람당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탄올에 얻어지는 에너지인데 델타 H가 1이라고 해요. 델타 H1이 물음표라고 잡혀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뭘 가지고 푸느냐? 헬스의 법칙. 헬스의 법칙은 총열량 불변의 법칙. 반응 경도가 다르더라도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으면 합한 열량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이걸 얘기를 해줬다. 탄소하고 2분의 1 O2가 결합을 해서 CO가 됩니다. 자, 이때 얘를 델타 H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O와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2가 되는 얘를 델타 H2라고 하면, 자, 두 개가 합쳐져서 C 더하기 O2가 CO2가 됩니다. 자, 이때 얘를 델타 H3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를 합하면, 자, 얘하고 얘는 지워지죠.
요거 두 개는 합치면 O2고. 그러면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면 한다는 거예요? 델타 H3는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가 생기면 한다. 이거를 우리는 헤스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1번 과학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야. 반응 2, 3, 4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조합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델타 H가 마이너스 6배.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H 찾았습니까? 다 써가는데. 찾은 사람 있을까요? 얘가 마이너스 600, 얘가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얘가 델타 H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를 쓰면 이게 연소 반응식 C2, H5, OH, 그 다음에 더하기 3O2, 2CO2, 더하기 4H2. 자, 이때 이 델타 H1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잘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겠냐? 여기 에탄올이 있는데 얘는 지금 좌변으로 가 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거지.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빼주면 돼. 그러면 얘는 좌변으로 이동할 거야.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탄소는 없애야 된다. 그럼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 그러면 얘하고 얘는 없어진다. 그리고 이 CO2는 여기로 내려와서 이 CO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없애야 됩니다. 수소 없죠. 화학 반응식에. 수소가 없애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3 곱합니다. 그러면 3H2가 되니까 얘도 없어지고. 그죠? 그럼 얘하고 곱하면 3H2 오니까 얘는 이렇게 살아남게 돼요.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 얘가 2O2니까 2분의 7이죠. 그 1 빼면 2분의 1 빼면 2분의 6이니까 3. 요게 남대. 요 마이너스니까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오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델타 H1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기에 곱하기 2분의 3이다.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600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얘를 더해야 된다. 그럼 얘는 더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400 곱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해야 돼. 빼자.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00. 이게 델타 H1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70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400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걸 가지고 예식을 만들어야 된다. 헬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비교하라고 해서 얘는 그람당 150이었지만 얘는 1몰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400이 나온다. 그러면 얘의 분자량 24개, 30, 4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람당 에너지는 얼마다? 46분의 1400 킬로줄 퍼 그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느 쪽이 크나? 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럼 다시 문제 이번에 그럼 수소 연료 전지의 장단점을 기술하래. 자, 일단 장점 하나 벌써 계산식으로 얘기됐죠. 그람당 발열량이 크다라는 거.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산화탄소 안 생기죠. 네, 환경오염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겠지. 그 다음 단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수소, 산소, 연료주인제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수소는 무슨 기체입니까? 가연성 기체. 수소는 가연성 기체이구나. 자,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높아요? 끓는 점이 낮아요.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뭐가 어렵냐? 그러면 저장이 어렵다. 저장이 어려움. 이게 단점. 저장이 어려움. 또 수소는 얻어내기가 힘들다. 획득을 하기가 얻기가 힘들다. 어렵다. 자, 이게 단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랬는데 제시볼 라인 참조하고 뭐 녹색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추론해내기 거의 불가능하죠. 다만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수소 지금 어떻게 얻어내고 있냐 그러면 이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그러면 물의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얻어내고 있다. 그러면 얘를 얻어내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수소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연구되고 있는 방법은 광합성을 하게 되면 자, 이 광합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빛에 의해서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에 의해서 물의 광분해가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광합성 기술, 광합성에서 이용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물을 전기분해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러면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게 개선적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봐볼게요. 공업적으로 암모니아를 얻기 위해서 400에서 600도씨의 온도와 300기압 정도의 높은 압력을 이용한다. 또한 암모니아의 효율적인 합성을 위해서 금속 촉매를 사용한다. 수소 질소의 혼합기체로부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과정은 발열 반응이다. 쌤이 이제껏 본 화학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화학 반응식 이러면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이 화학 반응식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델타 H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입니다. 왜 얘기할 수 있느냐? 봅시다. 문제 3번에서 제시문 바의 반응에서 반응 온도가 암모니아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반응 속도와 화학 평행의 관점으로 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응 속도와 화학 평행의 관점으로 논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화학 평행의 관점 이러면 뭐 와야 됩니까? 르샤틀리의 원리가 와야 되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르샤틀리의 원리가 와야 돼요.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온도, 농도, 압력은 기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고체 액체는 압력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주면 그 변화를 상쇄시키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걸 우리가 평형 이동의 법칙,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암모니아의 수동률을 높이는 방법. 암모니아의 생성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소 농도를 높이면 되죠. 그럼 정반응 진행됩니다. 수소 농도 높이면 되죠. 정반응 진행됩니다. 암모니아 농도, 생성된 암모니아 제거하면 농도 줄어드니까 정반응 진행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를 많이 얻어낼 수 있다. 그 다음 압력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응물이 4몰이고 생성물이 2몰이기 때문에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이 감소하는, 즉 기체의 몰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얻어내려면 압력을 높여주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온도를 물었죠.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온도가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인데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도를 낮춰줘야죠.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쪽으로 일어나는데 이 발열 반응,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추게 되면 정반응 우세가 돼서 아모니아의 생성률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랬어요? 반응 속도라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도 얘기했죠. 반응 속도는 온도와 어떤 관계입니까? 온도를 높이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 수가 증가해서 뭐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유효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지금 온도를 낮추게 되면 어때요? 반응 속도가 느려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업적이라는 표현은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보여야 된다. 온도를 무작정 낮출 수가 없다. 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정 고온을 유지한다. 생성량도 신경 쓰고 반응 속도도 신경을 쓰는 적정 고온에서 고급적으로 아모니아를 얻어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반응식이 자주 나온다.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반응 에탄올이 제시문 체내에 흡수되면 알코올 분해 요소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산화되고 1차 반응은 반응 속도와 반응물의 농도에 정비례하며 반응물의 농도가 반감기랑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에탄올 C2H5OH가 체내에 흡수되면 알코올 분해 요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을 우리가 1차 반응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우리가 1차 반응이니까 반응 속도 V는 속도상수 K, C2H5OH의 1차 반응. 우리가 이제 여기 1은 안 씁니다. 그죠? 1을. 근데 어쨌든 이제 1차 반응입니다. 1차 반응이라고 하면 1차 반응이면 그 제시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반감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감기가 일정하다. 자, 아무도 주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거꾸로도 성립합니다. 반감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이 반응은 1차 반응. 반감기가 일정하면 1차 반응. 1차 반응이면 반감기가 일정하고 얘는 동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문제 4번 갈게요. 이 문제 중에서 문제 4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문제 4번에 알코올 분해 요소가 포함된 용액에 에탄올을 첨가해서 1리터의 수용액을 제조하려고 한다. 1리터의 수용액을 제조하려고. 자, 알코올 분해 요소가 포함된 용액에 에탄올을 첨가해서 1리터의 수용액을 제조하려고 한다. 그럼 알코올 분해 요소가 들어갔으니까 뭘로 바뀐다? 아세트산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포함된 용액 에탄올이 첨가되는 시점부터 에탄올의 산화 반응이 시작된다. 알코올 분해 요소에 의한 에탄올의 산화 반응을 반감기가 1시간인 1차 반응으로 가정한다. 그럼 에탄올 첨가 후 2시간일 때 용액의 pH가 3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탄올의 질량을 제시문 발을 참고해서 추론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러면 반감기가 1시간이니까 2시간이 지났으니 반감이 2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포함된 용액에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2시간 뒤에 pH가 3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가 지금 알코올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되니까 얘 때문에 수용액이 pH가 산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2시간 뒤에 pH가 3이다. 2시간 뒤에 pH가 3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pH가 3. pH가 3이니까 뭐가 수소이온 농도 H3O 플러스 H 플러스라고 했지.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죠. 이게 pH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C2H5OH가 자, 뭐가 되느니 효소에 의해서
CH3 COH가 되는데 자 얘가 어떻게 되느냐 초기 농도가 예를 들어 초기 농도를 C라고 할게요. 그럼 C라고 하면 1시간이 지나면 반감되니까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든다. 마이너스 2분의 1 C가 되고 얘는 1대 1이니까 얘는 2분의 1 C가 되겠구나.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또 1시간이 지나서 또 반감이 되겠죠. 반감이 되면 요것에 남아있는 양의 반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C가 됩니다. 그럼 얘는 또 플러스 4분의 1C. 그럼 2시간이 지난 뒤에 양을 체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고 여기서 빠져서 이제 4분의 1C가 나왔겠네. 얘는 얼마가 될 거다. 4분의 3C가 되었을 거다. 그럼 아세트산이 나왔으니까 지금 거기 보면 아세트산에 이온화 함수를 주고 있죠. 이온화 함수를 주고 있다? 그러면 얘가 약산이지만 어쨌든 산이 되니까 이온화를 하는구나. 산의 이온화. 이거 앞에서 한번 했죠. 아세트산의 이온화를 하면 H2.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죠. 과학논술은 수료논술은 같은 문제가 나올지 않지만 과학논술은 여러분 했던 게 나온다. 선생님 했던 게 안 나왔던데 회차가 적어서 그럴까?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3O 플러스 뭐 형식은 약간 바뀔 수 있겠죠. CH3CO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 이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분의 3C가 있습니다. 그럼 일부 이온합니다.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 X,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X 이렇게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놈은 얘는 4분의 3 C 마이너스 X 있고 얘는 X 있고 얘는 X 있습니다. 이온화함수 Ka 이온화함수 Ka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이니까 4분의 3 C 마이너스 X분의 X 곱하기 X죠. X 곱하기 X. 그 X 곱하기 X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약산인 경우 이온화되는 게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약산인 경우 아주 작기 때문에 여기서도 4분의 3 C 마이너스 X는 뭐에 근사한다? 4분의 3 C에 근사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된다? 4분의 3 분의 C가 되고 X가 자 여기 얼마 있어요?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1대 1이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3이면 얘도 10의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X제곱이니까 여기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네. 이게 얼마라고?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3C는 4분의 3C는 요거를 분모로 집어넣으면 20분의 1이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10-1승이 나오는 거. 20분의 1 2 되는 20분의 1.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5니까 C는 15분의 1 몰농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구하라고 한 건 뭐였습니까? 에탄올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다. 자, 얘를 1리터에 녹였을 때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지? 분자량 24, 30, 46이지. 46. 그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46이야? 그럼 질량은 뭐 곱하기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그치? 몰수가 15분의 1몰 곱하기 분자량 46. 그라 이래. 처음 한 건 아니어서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문제 3번 볼게요. 자, 제시문가는 산화수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제시문단은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단은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에 대한 설명, 그
그 다음에 제시물 나는 분자 간 힘, 그리고 수소 결합에 대한 설명이고, 얼음의 구조가 물이 얼음이 될 때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육각고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밀도가 얼음이 될 때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분자 간 힘의 종류 뭐 있다고 그랬어요? 분자 간 힘, 분자 간 힘은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새로 하는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분자 간 힘의 종류도 뭐 있어요? 수소결합 있고, 그 다음에 극성분자와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쌍극자 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쌍극자, 유발쌍극자 간 힘이 있고, 유발쌍극자 간 힘, 얘는 분산력인데,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분산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이런 유발쌍극자, 즉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분자 간 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시우만은 생명체를 탐색할 때 과학자들은 먼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뭐 화성에 물이 존재하느냐, 뭐 토성에 위성이 발견됐는데 뭐 물이 있느냐, 이런 것이. 왜냐하면 지구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은 모든 생명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 분자에 있는 공유결합에서 물 분자의 산소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환을 띠고, 수소 원자들은 부분적인 양전환을 지니므로 물 분자는 극성 분자고, 그러므로 물 분자는 음전환을 지닌 산소 원자와 인접한 물 분자 양전환을 지닌 수소 원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른 공유결합 물질에 비해 매우 높고, 응집력이 커서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지고 다른 물질과 비교할 때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이 필요하다. 비열이 크다. 혹은 연력량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죠. 4도씨에서 물이 최대이고, 이온이나 극성을 띤 분자와 같이 전하를 지닌 물질은 쉽게 녹아 들어간다. 이와 같은 성질들 모두 물 분자가 극성 분자이고, 수소 결합에 의한 영향이 크다. 그 다음 제시음 반은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동차의 냉각수는 순수한 물의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의 에틸렌 글라이콜이 들어있는 부동액을 넣은 것이다. 에틸렌 글라이콜의 분자 구조가 입체인 이유를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제시하고, 에틸렌 글라이콜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에틸렌 글라이콜 분자 구조가 입체인데 왜 입체이냐를 설명하라고 했다.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돼? 탄소 주변에는 무슨 구조야?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전자쌍이 4개가 있으니까 정삼일체 구조죠.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만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삼일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산소 중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산소 중심에 공유 2개, 비공유 2개니까 역시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는 분자 구조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산소 중심으로 해서는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죠? 그러면 이 분자는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지금 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극성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극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에틸렌 글라이콜이 부동액이니까 물에 녹으니까 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구조를 한번 봅시다. 에틸렌 글라이콜이 자, 전자쌍이 4개 있으면 일단 정삼인체로 배치가 되죠. 정삼인체로 배치가 되니까 여기가 C가 있으면 여기 H,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O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정삼인체라고. 자, 이렇게 정삼인체 구조가 되면 여기에 또 H, 그 다음에 여기 H, 여기에 O가 있는 거야. 그러면 O도 마찬가지죠. O도 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삼면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삼면체. 그러면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공유가 두 개고 H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분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공유가 두 개고 여기에 H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구분형이 되는 구분형 COH가 구분형. 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죠? 왜? 대칭구조입니다. 대칭구조입니다. 극성입니까? 무극성입니까? 대칭구조니까? 네, 무극성이죠. 무극성입니다. 그런데 왜 물에 녹습니까? 그런데 왜 물에 녹 무극성인데? 뭐 때문에? 이 H, OH죠? 뭐라고 할 수 있어? 물 분자와 수소결합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극성이지만 얘는 물에 녹는다. 그 겨울에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 열이 올라가니까 그 냉각수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냉각수가 0도씨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전부 얼어서 냉각을 시킬 수가 없지. 그래서 원원점이 낮춘 부동액을 쓰는 거예요. 자, 문제 2번에 1-2번에 에틸렌 글라이콜이 들어있는 부동액을 넣은 냉각수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원리를 분자가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지 않는 원리를 분자가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에틸렌 글라이콜은 실제로 자동차의 부동액을 쓰기 위해서 물에 녹이는 여기 에틸렌 글라이콜인데 다른 대학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이 들어있는 부동액을 넣은 냉각수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원리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시문에 뭐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묽은 용액의 성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틸렌 글라이콜을 녹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질의 농도가 용액의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묽은 용액의 성질에 의해서 원원점이 내려가는 거죠. 만일에 문제 조건에 이 조건이 없으면 얘는 무엇으로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묽은 용액의 성질 원원점 내림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분자가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논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쓸 게 아니다. 그리고 제시문에도 묽은 용액 성질이 없다. 그러면 냉각수가 추운 겨울에도 부동액을 넣으면 얼지 않느냐? 자, 왜 얼지 않을까요? 핵심은 뭐야? 에틸렌 글라이콜 OH가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제시물 라를 보면 물 분자는 어떻게 돼? 얼게 되면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통해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는 거지. 육각고리 모양을. 그런데 중간에 이런 에틸렌 글라이콜이 끼어들어서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물 분자의 고유한 그런 네트워크 3차원 구조, 즉 육각고리 모양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어느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논술 문제지. 이게 문제 조건을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문제 조건을 가지고. 그냥 냅다 묽은 용의 성질이구나. 이렇게 썼다가는 점수를 못 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 2번은 이산화황 기체가 산화제와 만날 경우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강산이 만들어진다. 특히 물에 녹은 상태에서 함께 용해된 염소 기체와 반응할 경우 황산과 염산을 동시에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반응에 대한 균형이 맞춰진 화학 반응식을 쓰고 산화 및 환원되는 물질을 쓰라. 자, 상태를 알려줬을 때는 상태 표시를 좀 해주세요. SO2 이산화황 기체가 물이 만난다. H2O 만나서 이때 함께 Cl2가 녹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황산 H2SO4하고 염산 HCl이 만들어진다. 균형이 맞춰진 반응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뭘 찾는다? 산화수 찾는다.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6이죠? 네,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CL2니까 일단 여기 2 붙여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산화수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2,
가 됐으니까 0이 마이너스 1인데 그렇게 된 놈이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다.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4나 얘는 4는 되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됐고 수소가 4개니까 2, 그럼 산소가 4개 된대요. 그죠? 성대음과 함께 쓰면 되겠다. 2번은 이산화황 192g이 1에서 2 반응해서 소모되었을 때 몇 g의 산이 생성되느냐? 그러면 이산화황이 192g, 192g이 소모되었을 때 산이 몇 g 생기느냐? 산이 몇 g 생기느냐? 이게 양측 관계죠. 얘가 몇 몰인지 찾아내면 되겠다. 그 다음 또한 황산이 양성자 두 개를 잃어버린 SO4 2-의 분자 구조를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 개의 엄전화가 중심 원자와 이루는 결합각을 대략적으로 이론을 이용해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 개의 엄전화가 중심 원자와 이루는 결합각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데 황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는 황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만일에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그리고라는 분자 구조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SO4 2-는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된다. S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자, 제가 그려볼게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원래 옥텟 규칙이 성립하려면 배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 전자가 두 개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 들어가서 SO4 2-.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루이스 전자등식으로. 그런데 문제에서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급적 분자 구조 S 하나 둘 셋 넷 무슨 구조? 정 4면체 구조. 자 이런 식으로 그리자. 여러분 아직 입체 표현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S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에 단일결합 그 다음에 여기에 단일결합. 자 이렇게 입체 구조를 띄고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마땅하겠다. 그 다음 3분의 1번은 고체 상태의 물의 3차원적 구조에서 한 개의 물분자 몇 개의 물분자가 수소결합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수업할 때 틀릴까봐 손으로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4개지. 왜 4개야? 수소결합이 왜 4개가 가능해? 육각분이 모이려면 4개가 결합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쌍 반발의 원리니까 보세요. H2잖아. 그럼 O 중심의 전자쌍이 4개잖아. 그럼 얘도 정사면체라고 해요. 정사면체에서 정사면체 중심에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H 결합하고 비공유가 있는데 비공유 오류는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구분형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물분자는 수소결합 어떻게? 수소 쪽에는 뭐가 와야 돼? 다른 물분자의 산소 쪽 비공유 전자쌍이 오는데 그게 2개. 그러면 얘도 다른 물분자의 산소 쪽 비공유 전자쌍이 오니까 여기 비공유니까 얘는 다른 물분자의 뭐로? 다른 물분자의 수소 쪽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여기 2개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할 수 있고 최대 이게 다 결합이 되면 얼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빈 공간이 생겨서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물을 필요한다. 예를 들어 생명체의 물질 대사에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중력을 이겨내고 광합성을 하는 높은 가지 잎에 물을 수송하거나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각각의 현상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문에 설명한 물의 특성에 근거해서 설명하라. 자,
그게 생명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하다. 생명체 물질 대사하기 위해서. 왜? 물은 뭐다? 극성 분자이지. 극성 용매.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이온과 같이 우리 몸에는 많은 무기염류를 포함하고 있고 극성 분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극성 용매로서 이온과 같은 것을 잘 녹일 수 있고 극성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극성 물질을 잘 녹일 수 있으니까 좋은 용매로 사용되고 단백질 역시 극성이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반드시 이러한 극성 용매인 물이 필요하다. 좋은 용매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식물이 중력을 이겨내고 광합성을 하는 높은 가지 잎에 물을 수송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모세가리 현상을 얘기하죠. 관을 얇게 하면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수면 높이보다. 그 모세가리 현상 왜 나타납니까? 물의 수송 결합력 때문에 응집력이 커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물의 특성이죠. 세 번째, 호수에 사는 물의 고기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 자, 물고기가 왜 얼어 죽지 않습니까? 물의 연력량이 크죠. 혹은 다른 표현으로 물의 비열이 큽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비열이 크니까. 또 하나는 어디서부터 물이 얼어요? 표면부터 얼죠. 바다 밑에서부터 얼는 게 아니고. 그럼 표면부터 얼는 이유는 뭐야? 얼음의 밀도가 뭐보다 작아?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뭐가 표면부터 물이 얼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지. 요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는 전류가 통하지 않지만 왜? 고체 상태에서 왜 안 통해? 예를 들어서 NaCl, Na 플러스 Cl 고체 상태에서 전류 통하지 않습니다. 왜? 강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잘 통한다. 그 이유를 제시문에 근거하라 그랬는데 수용액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용액은 물이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물은 극성이라죠.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이잖아. 양이온이니까 뭐가 가까이 간다. 물 분자에 검전할 때 수소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서 모양. 그러면 염화 이온은 어떻게 돼? 양전할 때 수소 이온 쪽이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입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수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가면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이 물 분자에 의해서 순화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오늘 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